박형수 총장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경제학과 학사 그리고 캘리포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조세연구원을 거쳐서 작년 3월 제14대 통계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역대 통계청장 중에 가장 최연소 통계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우리 통계청장 박형수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벨리 우리 CEO 포럼에 정말 우리 기업을 이끄시는 여러 리더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첫걸음이 우리 통계를 좀 많이 활용하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문성이나 우리 카리스마, 도덕성 등등 우리 기업을 하시는 리더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강연이나 저서 같은 데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계에 대한 언급은 조금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통계청장이기 때문에 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방금 올린 대로 제가 한국은행에서 한 12년 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12년 또 통계청 온 지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6년간 제가 통계와 항상 함께 연구하고 통계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통계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통계가 정말 미래에 큰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조금 강연을 한 1시간 정도 들어봐 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우리 기업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우리 통계청이 과거에는 아주 잘 정제된 통계표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통계청에서 이런 통계 조사를 했던 그 원시 자료, 개별 조사된 자료 전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번 정부 들어 정부 3.0이라는 기치 아래 지금 각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엄청난 행정자료들을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좀 축적되고 이미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정보, 통계가 정말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아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보의 또 통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을 어떻게 본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결합을 해서 보다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좀 키우고 경영 우리 자께서도 그런 능력을 조금 더 개발하시는 게 기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통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강연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할 텐데 요거 한 가지만 좀 구분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야기, 자료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있을 거고요. 통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국가 통계들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행정 자료 이런 것처럼 그냥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이러한 자료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정제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취약해서 만든 게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 중에서 정말 국가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여러분 그 생활이라든지 기업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서 국가가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통계 중에서 골라서 그게 바로 국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 중에서 좀 중요한 통계, 국가가 품질을 관리하는 통계가 국가 통계다.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약간 저희 통계청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통계청의 미션은 국가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고 또 조정하는 이 세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900여 종이 넘는데요. 국가 통계가 900여 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통계청은 한 58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 조사하기 어렵고 힘든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58종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약 한 전국에 한 3,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58종 이외에 그럼 나머지 통계 한 850종 정도 되는 통계들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통계 기준이 좀 다르고 통계의 품질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통계청에 이런 모든 국가 통계를 승인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하는 조정에 대한 권한을 저희 통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통계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통계를 전체적인 모습에 발전을 시키는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밖에 우리 부스를 좀 설치를 해놨는데요. 저희 통계청에서는 저희 통계청에서 생산된 통계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에서 생산된 통계는 다 통계청으로 집중시켜가지고 통계청에서 통계 포털로서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기업인들께서 부처마다 찾아다니면서 통계를 찾는 게 아니고 저 포털에만 오시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국가 통계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계된 통계표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 데이터, 원시 자료까지 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시연해 보여드릴 거고요. 또 요즘은 통계를 그냥 통계 숫자로만 쓰는 게 아니고 지도 위에 구현을 해서 좀 더 의미를 찾는 GIS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통계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스태티스틱스 S자하고 GIS를 합친 SGI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우리 복도에서 서비스를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두었으니 한번 나가실 때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통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쉬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통계 이야기부터 가볍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숫자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계하면은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인들이 좀 머리를 아파합니다. 통계하면은 과거에 우리 수학 시험에 나와 있던 확률과 통계 뭐 그런 걸 연상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통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침 뭐 신문의 경제면을 오늘 아침에 보셨거나 아침 TV 뉴스, 경제 뉴스를 보실 때 통계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도 아마 통계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종영이 됐죠. 별그대가 한국을 넘어서 중국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인기의 척도, 드라마의 인기의 척도를 측정하는 이 시청률도 이제 통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감 온도가 뭐 10도 이하다라고 할 때 그 체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에 나오는 학점도 통계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저도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 우리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뭐 타율, 승률, 방어율 하는 것들이 모두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프로야구 팀 중에서 데이터 야구를 하는 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감에 의해서 감독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선수를
기용을 하고 경기를 운용하던 어떤 그런 시대에는 지나가고 이제 과학적인 엄청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저 투수에게는 어느 타자가 강점이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 야구를 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몇 가지 이야기만 들어서도 일단 통계가 조금이라도 좀 친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우리 통계를 나침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쯤인지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기구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 역시 우리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업, 가정, 개인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계는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역사 속의 통계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통계로 사람을 살린 나이팅게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통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간호사 나이팅게일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같이 조금 통계밥을 좀 먹은 사람은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라기보다는 통계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왕립통계학회의 제1호 우리 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활동한 기간은 딱 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4년의 기간 중에도 나이팅게일은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 숫자, 이 통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백의의 천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우리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 때 야전병원을 처음 방문한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 군 병원의 위생시설이 굉장히 엉망이고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데, 봤더니 이게 부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위생 때문에, 더러운 위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 정치인들, 그 다음에 군 관계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군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문의 보고서를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박영선 의원도 계십니다만 정치인분들이 숫자 많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숫자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해서 왜곡을 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숫자를 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숫자 자체를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모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 방법을 통계학자 몇 분들하고 그 상의를 해서 이런 장미도표라고 하는 그림을 개발을 합니다. 이 장미도표는 생긴 게 장미 꽃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미도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한 조각이 장미꽃 한 잎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 달에 죽은 군인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꽃잎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1, 2, 3, 4, 5월 이렇게 12월까지 이게 달마다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투에 의한 사망한 군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의 나쁜 위생 상태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염병에 의한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영국 의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군 위생을 굉장히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나이팅게일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군 야전병원에 왔던 군인 중에서 무려 42%가 사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망률이 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선이 있었고,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영국으로 돌아와 일반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면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또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이 백의의 천사 간호사가 된 겁니다. 그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화두고, 기업 홍보라든지 우리 언론에서 인포그래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인포그래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시각화해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도표는 통계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인포그래픽으로 알려져 있는 미나드 그 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1869년 프랑스의 토목공학자인 찰스 미나드가 만들었다고 해서 미나드 도표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좀 뭐 이상하게 뭐 강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그림의 그림의 굵기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을 때 동원했던 군인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출발할 당시에는 42만 대군이었는데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도착할 당시에는 숫자가 1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굵기가 이 굵은 데서 얇게 돌아왔고요.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회군을 할 때 숫자입니다.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에는 10,000명에 불과한, 그래서 폐쇄를 한 거죠. 이 과정을 실제 군대가 여기 보시면 뭐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어느 위치에서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실제로 상계를 했고 이동을 했다라는 정보가 다 이 안에 그림이 들어 있고요. 또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그 온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이유가 굉장히 추운 기후 때문에 많이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군대의 숫자와 이 날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 가지고 그 프랑스군의 그 패전 요인을 분석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그래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이던가요? 우리 서울신문에 뭐 기고했던 글인데요. 1430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그 세금이 주로 토지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토지세를 개혁하려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세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존의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우리 토지세라고 하는 거는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담험 손실법이라고 그래서 그 관료가 실제 현장에 가서 이 논에서 벼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 논에서는 세금 얼마 내라 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 제도를 공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공법은 그것과 관계없이 조사하지 않고 토지 일결당, 토지 이제 면적이죠. 일결당 10도의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전국에 다 이게 매기겠다라고 하는 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거죠. 대신들 사이에서. 그래서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전국에 17만 명, 요즘에도 굉장히 하기 힘든데요. 17만 명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찬반 의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 그 당시 결론을 보시면 찬성 57%, 반대 42%로 찬성이 약간 우세해서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남자 성인, 노비가 아닌 남자 성인의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70만 중에서 117만 명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 실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한 거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최초의 여론조사가 1824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모의 투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약 한 400년 정도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다른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 많습니다만 통계 쪽에서도 상당히 위대한 업적을 남겨 있는데요. 또 이 세종대왕님께서 더 훌륭하신 거는 방금 보셨듯이 17만 명이나 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률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삼남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결당 10도의 세금이 기존 자기 세 부담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쪽은 찬성이 굉장히 높고 이북지방, 함경도, 평안도 같은 부분은 토지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이 일결당 10도의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반대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삼남 지방만 먼저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결국은 14년 후인 1444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그 토지세제를 새로운 토지세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그것도 최종적인 모습은 절충형입니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그래서 1결당 10두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요. 전국의 토지를. 그 다음에 그 해의 풍경에 따라서 그 9등급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한 결당 최저 4두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고 20두까지 차등해서 과세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행정을 했던 분이 우리 세종대왕입니다. 이때도 통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통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 통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 됩니다만은 근대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통계는 1896년 9월 1일 날 반포된 호구조사 규칙에서 시작이 됩니다. 호구조사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인구조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시에 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징병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계는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통계를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을 개선하거나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통계가 없어서 큰 낭패를 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1929년의 대공황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통계 인프라가 상당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 경제에 대한 상황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철도 운송량이 막 줄어들고 철강 생산량,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철강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하는 것들을 보고 뉴스 기사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게 위기고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GDP라고 하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정책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 실업률 통계인데요. 경제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한 3.2%에 불과하던 우리 실업률이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한 4년 동안 무려 20%를 넘습니다. 그 말은 경제활동 인구 5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실업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숫자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한 1942년쯤 가서야 겨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통계 발명품이라고 하는 GDP가 대공황 직후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우리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GDP를 20세기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요즘에 세간의 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이 GDP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GDP 통계는 1934년 우리 미국 경제학자 우리 사이먼 쿠즈네츠에 의해서 개발되는데요. 아시다시피 G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국민 경제 전체의 그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계, 기업, 정부가 생산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1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다 합산한 게 GDP지 않습니까? 그죠? 이 GDP를 가지고 GDP의 증가율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라든지 기업들의 경영 목표 설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GDP 통계가 과거 우리 미국 대공황 당시 있었으면 정부가 조금 더 잘 대처를 해서 경제 대공황까지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국가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이 다양한 그 진단, 뭐 엑스레이, CT, MRI 그런 진단 결과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국가 통계라는 것 자체도 경제 정책을 펼치는 정책 위반자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기업 리더분들 같은 경우도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운 창조 경제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통계청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생명표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시점에 1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몇 명의 사람이 생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 표가 되겠습니다. 80세쯤 되면은 64,812명 정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생명표를 가지고 그 새로운 산업이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이게 과거 영국에서 정말 지금으로부터 뭐 한 250년 이전에 지금 나온 생명표인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생명보험사인 영국의 에퀴터블 생명보험사가 이 생명표를 가지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나이에 따라서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달리하는 그게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그걸 생명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우리 보험 상품 중에 하나가 날씨보험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 8월 4일 9시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전국의 우리 비가 올 확률을 전국적으로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요즘에 날씨 변화에 따른 그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라 또 여름, 겨울 상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 또 콘서트나 스포츠 같은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날씨에 민감하고 손익이 그 날씨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 보험들이 굉장히 다양한 날씨 보험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정말 기상 이변을 통해서 농업 피해가 얼마인지 막 파악하고 막 재해 복구를 위해서 힘쓰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미리 날씨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 분산을 시키고 대비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통계청의 서비스하고는 국가 통계 종류가 900종이 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통계에다가 좀 창조적인 생각을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상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도 이미 통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과 산업을 탄생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이시니까 혹시 그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블루슈머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통계청에서 7년 전이죠. 2007년에 그 블루오션하고 컨슈머를 합성해서 저희 통계청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이라고는 하는 의미로 저희가 블루슈머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 2007년 이후 매년 저희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블루슈머에 해당될 만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가지고 매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007년도에 저희가 했던 블루슈머 중에 하나가 이동족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2004년 저희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 중에서 생활시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24시간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집계해서 이제 발표하는 생활시간 조사인데요. 그걸 분석해 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이동시간, 실제 이동하는 출퇴근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무려 5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5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따져 보면은 약 한 350만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이동 중에 뭔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뜰 거다. 그래서 이동형 엔터테인먼트 사업 상품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요즘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걸 좀 했던 제가 기억이 있고요. 좀 최근에 2013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가 선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지우개족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 건수를 제가 라는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2010년에 한 5만 4천 건 정도에서 2013년에 17만 7천 건으로 무려 224%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자기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침해되는 거를 사람들이 좀 더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발견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신상털기라든 어떤 그런 부작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한 또 이런 것에 대응한 상품을 개발을 그 당시에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상에 기록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뜰 거다. 그게 디지털 세탁소나 디지털 장례식 같은 산업들이 이제 그런 산업들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또 주목해봐야 될 어떤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좀 통계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좀 감이 좀 오셨을 텐데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높이 한 443m가 되는 110층에 달하는 시어스 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4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빌딩인데요. 199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어스 타워를 지었던 시어스라는 회사를 지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시어스는 우리 인구학적인 인구 통계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급부상한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카탈로그, 우편 주문을 통해서 생활용품을 잘 판매함으로써 이제 크게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시어스는 미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상품군에 맞게 타겟팅을 설정을 했습니다. 타겟팅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함으로써 성공을 한, 그것도 마케팅도 우편 판매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직접 마케팅을 하는 다이렉트 마케팅, 뭐 언론을 통해 홍보한다는 게 아니고 카탈로그를 보내주고 카탈로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걸 또 맞춤형으로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런 전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 CS 주 판매 상품군 중에 하나가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 제품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석을 쭉 해봤더니 단독 또는 다주택 소유주, 또 5년에서 한 10년 보유자, 교외나 농촌 지역, 5만 달러 이상의 세대 수입, 또 20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 주택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계층을 타겟팅을 해서 이 주방 또 욕실 리모델링 제품을 만 전용으로 하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타겟팅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경영학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하게 이게 따라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게 착안을 해가지고 집단장을 하는 용품 매출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런 집단장용 용품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뭐 이불, 휴지 뭐 등등 해서 집단장을 하는 용품까지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매출이 굉장히 낮은 밑에 있는 전남, 제주, 부산 이 지역에 있는 재고를 전부 다 서울, 세종, 대구 쪽으로 다 옮깁니다. 이러한 재고 관리만 통해서도 엄청난 이익을 우리 롯데마트가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타겟팅을 정해서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사용을 했던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더 케이브라고 하는, 동굴이라고 하는 팀을, 빅데이터 분석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선거 홍보 전략을 씁니다. 미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 가구, 주택 총조사 통계하고요, 지리정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도 지리정보하고 인터넷과 SNS상에 나타나 있는 많은 빅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타겟이 되는 유권자를 몇 개 그룹핑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에 맞는 맞춤형 홍보 전달을 만들어서 또 홍보 수단을 만들어서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써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우리 통계이고,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통계의 미래를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세계경제포럼,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죠. 거기에서 정말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빅데이터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불과 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칭하는 말인데요. 빅데이터 특징이 보통 3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륨,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다. 그다음에 velocity, 속도, 굉장히 속도가 빨리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variety, 굉장히 과거에 우리 숫자로 되어 있는 정형화되는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화상 자료라든지 음성 자료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도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그만 소규모의 통계 분석들이 결합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요즘의 대세라고 해서 통계를 모르시고 빅데이터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하신 이후에 빅데이터로 넘어가야 되지, 빅데이터 되면 워낙 양이 많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혼란 속에 더 빠질 염려가 굉장히 많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은 정말 우리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행위를 정말 맞춤형으로 잘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을 잘 분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굉장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노다지와 비슷한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 안에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요즘에 그 기술적인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은 많이 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도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후발주자로 많이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초고속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저는 뭐 비전문가에서 잘 모릅니다만 그걸 SSD라고 한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SSD 시장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는데 상당히 이제 초반에 고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SSD와 관련된 소비자들에 대한 버즈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버즈라고 하는 게 이제 벌들이 웅웅거린다는 게 버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버즈 분석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상 온라인상에 버즈 분석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버즈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서 그것들 다 수집 분석해서 그게 기업에게 리포트를 해주는 그 서비스가 버즈 분석입니다. 삼성이 이런 버즈 분석을 통해서 국가별로 이 SSD의 소비자들이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다 해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한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삼성이 SSD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세계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통계를 활용해서 한 사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입니다. 신세계 인천점 이야기인데요. 신세계 인천점이 인천점 고객 가운데서 30, 40대 전문직 여성 그걸 먼저 추려냅니다. 그리고 화장품 등 6개 항목의 상품을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추려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서울 본점에서 명품을 구매했던 그 경험이 있는 고객을 또 추려냅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4만 명 정도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합니다. 맞춤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썼더니 매출이 굉장히 높아갔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최근에 저희 통계청에서 이제 금년부터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실적하고 해외 직구 통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 통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대박이 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희 통계청에서 다음 달이죠. 11월 11일 우리 국회에서 온라인 유통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저희 통계청하고 우리 온라인 그 업계에 계신 업계분들하고 협회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이 통계를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체를 보다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업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 온라인 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롭게 이 통계를 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블루슈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통계청에서 어떤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 이외에 새로운 분야의 통계를 자꾸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을 좀 하려는 조그만 일들을 조금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게 이 온라인 쇼핑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청에서도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빅데이터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을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 일일 물가 작성 시스템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우리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인터넷에 요즘에 각종 쇼핑몰 같은 데에서 좀 제공되고 있는 가격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수집을 했습니다. 한 일평균 보통 한 60만에서 한 80만 건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그 정도 되는 가격 정보들을 다 모아서 지금 통계청에서 뭐 소비자 물가 등등에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꾸 우리 언론지상이나 그 같은 데서 국민들의 체감하고 물가 체감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그걸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가격 정보들을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국가 통계 자체를 좀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걸 대회에 공표할 예정인데요. 이렇듯이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사례가 우리 행정 분야,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장을 부임한 이후에 이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그분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신용카드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거리 정보, 통신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화량이라든지 실시간 그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그 대형 할인점이 가지고 있는 포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미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그거 이외에 우리 그 중기청,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통계청의 인구가구 주택조사, 그 다음에 총
그 경제총조사에 보면 사업체들, 전국에 있는 사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가 쫙 다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에다가 GIS 지리 정보,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상권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심평원, 그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심평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비슷한 개념으로 통계청의 어떤 그런 정보와 지리 정보에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요즘에 개업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요즘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망한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개업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창업 컨설팅 사업을 이제 저희 통계청과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기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밖에 통계청 국가 통계가 됐든 아니면은 뭐 공공 데이터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모색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 뵀습니다만은 거기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한 사업 중에서 서울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이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 심야버스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문장에서 많이 버스도 많이 알겠는데요. 여기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던 교통정보 DB에다가 그 다음에 심야 시간 택시 콜 그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거기다 통신회사가 심야 시간에 휴대전화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서울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필요한 곳에 심야버스가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뵀는데요. 그분도 이제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아예 취임한 이후에 빅데이터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에. 그래서 요즘에 그 공약으로 빅5라고 그 이름을 붙이셨던데요. 빅데이터의 프리 인포메이션. 그래서 빅데이터를 경기도가 모아서 자기네 행정자료하고 결합시켜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경기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겠다. 공짜로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이런 공공기관들 쪽에서도 이런 통계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하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빅데이터가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빅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은 또 불순한 의도로 활용하면은 정말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도 또한 빅데이터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빅데이터의 부작용 한 3가지만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사생활 침해. 빅데이터 안에는 굉장한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카드사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들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빅데이터 산업에는 이런 그 사생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면 상당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빅브라더라고 하죠. 그죠?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 정보들을 어느 한 기관 또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폐해가 또 걱정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너무 맹신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이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대박이 날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빅데이터라는 그 큰 호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바라보실 때는 대박의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또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정부 3.0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7,392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지금 현재 공개 열심히 작년에 한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현재 한 15.2%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까지 4,436종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 60% 정도 해당되는 거죠. 저희 통계청에서도 국가통계 허브 구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를 지금은 통계청이 보유한 마이크로 데이터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 내후년까지 하게 되면 전 부처가 가지고 있는 국가 통계를 생산할 때 썼던 그 원시 자료들을 다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그걸 다 지금 개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런 사람을 키우고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하고 해서 기업 경영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지벨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좀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 오늘날의 그 지식정보 사회에서 신호와 소음을 잘 가려내는 게 성공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호는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신호가 그런데 소음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소음을 걸러내고 어떻게 그 신호를 잘 포착해서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화두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빅데이터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그만 통계 분석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계, 그다음에 남이 가지고 있는, 얻을 수 있는 통계와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연습 등등을 통해서 통계적인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빅데이터까지 사업을 좀 확장하시면은 굉장히 큰 그 사업적인 성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즉석밥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고요. 저도수의 소주라고 하는 상품이 개발되고 또 튜브형 고추장이 이제 개발되는 어떤 이런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의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이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그 장이 넓어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